안녕하십니까. 2022년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이제 본교재 강의를 맡게 된 네오머니의 원유헌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핵심이나 에센셜이나 키포인트, 키노트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요약 강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으로 1편에서 4편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이지만 그래도 핵심 부분만 요약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전체적인 교재를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좀 다른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편 보험 이론 및 윤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첫 번째 장으로서 생명보험의 의의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사망, 좀 이런 어떤 사고 등의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다. 자,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들이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그 정신이, 근본 정신이 상부상조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근간으로 했다. 이런 부분들 같이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위험에 대한 보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금이나 아니면 교육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축 기능을 동시에 갖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에 대한 보장과 또 미래, 만일의 어떤 그런 가장의 어떤 그 부재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보면 부재로 인한 어떤 교육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보장과 저축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그러한 상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제 독일 학자인 알프레드 마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험, 생명보험을 잘 나타내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 이름까지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이 나올지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네스라고 하는 정도는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 장표에서는 우리 상부상조라고 하는 부분 다시 한번 괄호치기로도 나오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의 생명보험의 역사, 먼저 이제 역사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일단 기본적인 것들을 좀 암기해 달라고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근데 모든 거를 다 암기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좀 핵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역사를 얘기할 때는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이제 근대 또는 현대까지도 나가면서 역사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고대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두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종교적인 공제단체의 에라노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상호부조조합. 우리가 회비라든지 아니면 장례비 같은 것들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했던 제도가 콜레기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두 가지는 뭐가 콜레기아고 뭐가 에라노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섞어서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라노이가 상호부조조합이다 또는 콜레기아가 종교적 공제단체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에라노이 공제조합, 에라노이 종교적 공제단체 이렇게 외웁니다. 그러니까 에라노이 그러면 종교적 공제단체. 그럼 제가 잘 모르지만 콜레기아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공제단체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문제를 푸시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세에 들어서서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지문 형태로도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키포인트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7세기 말에 이제 우리가 종신연금의 효시가 됐던 톤틴연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톤티.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톤티가 만들어서 톤틴연금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했습니다. 이게 톤틴연금은 뭐하고 관련이 있다? 종신연금과 관련이 있다.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에라노이 종교적 공제단체처럼 요 두 사람 이름이
섞여서 나오는 시험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파스칼은 생존율을 연구했다라고 하고요. 헨리는 사망표를 연구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특별한 공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저는 사망할래? 이래서 사망헨리? 이렇게 그래서 헨리는 사망표를 작성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파스칼이 생존율을 연구했다는 걸 몰라도 되는데 헨리는 사망하고 관련이 있다. 사망헨리? 이렇게 여러분들 사망할래? 이렇게 기억하시면 헨리는 사망표, 최초의 사망표를 작성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연대까지 이렇게 빨간 걸로 표시를 했는데 실은 연대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올 때마다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최초의 근대적 생명보험 체계를 갖춘 회사는 에퀴타블 생명보험회사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다른 생명보험회사가 아니라 최초의 보험회사는 영국에서 에퀴터블 생명보험회사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으로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순이다.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순으로 근대적 생명보험회사가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그 독일의 고타 생명보험회사는 우리 에퀴타블 생명보험회사의 이름을 좀 바꿔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영국에서 1762년에 근대적 생명보험 체계를 갖춘 고타 생명보험회사가 설립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영국의 에퀴터블. 그게 최초의 근대적 생명보험회사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연대순으로 연대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순서적으로 영국 다음에 프랑스. 영국하고 프랑스 가까우니까 영국하고 프랑스. 그 다음에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대서양으로 넘어와서 독일, 그 다음에 아시아의 일본. 이 순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외국의 생명보험회사 역사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순서만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의 생명보험 역사에 대해서는 요 옛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상부상조의 어떤 정신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게 실은 지금까지도 이제 현재까지도 우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부분이 뭐다? 개라고 하는 부분이 사만시대부터 있었고 신라시대 불교사원의 공동재산을 운영했던 게 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하실 때는 최근까지 이어내려온 거 이러면은 개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런 게 아니라고 하고 불교 단체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뭐라고요? 보. 불교의 보. 이렇게 한번 우리 업보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업보라고 해서 기억하셔서 불교라고 하면 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히려 이제 근현대적 생명보험회사에 대해서 더 많은 이제 특징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보험회사가 전파가 됐을까요?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일본의 영향을 받았죠. 가까운 나라 일본이 먼저 개화가 되면서 보험을 들여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대적 생명보험에서도 일본이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들어온 것처럼 이제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가 같이 영향을 받았던 그 역사적인 사건이 뭐냐면 강화도 조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 체결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보험이 처음에 들어왔고요. 그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 그런 대리점이 설립된 곳은 서울이 아니고 부산에 일본에서 가까운 부산에 먼저 대리점이 설치가 되었다. 요 정도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다 기억 못 하셔도 되는데 이제 여기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1960년대, 1970년대, 1990년대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는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4.19 그런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그죠? 우리나라가 이제 막 단체 보험이 막 성장하던 시기죠. 요 섞여서 나옵니다. 막 1960년대가 개인 보험이 성장했다. 1970년대가 단체 보험이 성장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보험은 단체 보험이 먼저 발전이 되고 그다음에 개인 보험,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금융 자율화나 경쟁 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 1990년대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60년대는 단체보험, 1970년대는 개인보험, 1990년대는 금융자유화, 본격적인 경쟁체제.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1980년대 지문으로 나온 건 대부분 다 틀린 지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2000년대 이후에는 우리가 인터넷 전문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금융 소비자 보호가 계속해서 강화되어 왔다. 이런 정도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흐름에 대한 기억만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자, 이제 우리가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떤 기능이 왜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냐면 국가에서 다 보장해주면 생명보험이 아마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제도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보장제도가 있고 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보장 얘기를 많이 하면 3층 보장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해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이 자기들의 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장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우리 퇴직연금들을 통해서 보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보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연금, 퇴직연금, 그 다음에 우리가 국민연금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보장을 받는데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들이 돈을 내서 하는 거니까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모든 국민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최저 수준의 국민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이제 우리가 3층 보장 제도 중에 사회보장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많은 부분 우리 뭐 학교를 통해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신문을 통해서 많이 들어본 거니까 이 부분들은 그래 뭐 개인 보장 내지는 기업 보장, 사회 보장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실은 사회 보장 제도에서 요 각각을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사회보험 그러면 우리가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좀 많이 들어본 얘기니까 건강보험이나 연금이나 산재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 여기 이제 우리 4대 보험이니까 이 문제를 고르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요 두 가지를 고르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공공부조와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구분을 하실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 서비스는 다 뒤에가 뭐로 끝나요? 예, 복지로 끝납니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가정복지. 그래서 복지로 끝나는 단어는 사회 서비스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부조나 사회 서비스가 잘 맞게 짝지어진 거 이렇게 고를 때 여러분들이 공공부조에 복지가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사회 서비스에 복지가 아닌 게 들어가면 또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사회 서비스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면 요 문제를 푸시는데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처음에 보실 때는 어려운데요. 서비스는 복지, 우리는 서비스는 복지, 복지국가가 서비스가 좋다고 얘기하니까 서비스라,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복지로 끝나는 단어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골라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비교도 비교적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꼭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둘 중에 한쪽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민영보험은 상대적으로 반대 개념이 되겠죠. 반대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고 법률로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사회보장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 보장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운영 주체는 정부가 하는 거고 자, 이 부분의 운영 취지는 사회적인 형평성이라는 거예요. 나와 있는 것처럼 개별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 이해 당사자 간의 의견이 불일치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국가가 지원해주는 거는 조금 최저의 보장을 해주니까 개인들은 더 많은 부분들을 원하고 있잖아요. 보장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일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에 우리 이런 사회보험하고 민영보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경쟁도 있지만 실은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 경쟁하는 요 양면성이 같이 존재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좋은 말로 여러분들이 쓰여져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그래도 좋은 얘기가 이 내용에 들어가 있으면 맞는 지문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100% 틀림없이 정답을 골라내실 수 있습니다.
자,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어떻게 국가에도 여러 가지 발전에 기여를 해왔겠죠. 당연히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특히 우리 생명보험 자산의 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명보험이란 대부분의 사망보험이나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그 사망보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험의 기간이 생명보험은 되게 길어요. 우리가 이제 이걸 장기라고 하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손해보험은 매년, 우리 자동차 보험 생각하면 매년 우리가 갈아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단기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 자금이다. 생명보험의 특징은. 그 다음에 우리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낸 보험료를 나중에 회사가 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명보험회사가 한 주머니에 차면 안 되고 주머니를 따로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신탁재산적인 성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험료를 받아들이면 나중에 보험금으로 나가야 될 돈으로 별도의 주머니로 우리가 재산을 운용해야 되는 것을 신탁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탁재산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돈이 생명보험 회사도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여러분들이 돈을 맡겼기 때문에 그 장기적인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돈이 우리 국가 발전에 기관 산업의 중요한 산업에 투자가 되고 있죠. 그죠? 왜냐면 기관 산업에 투자를 해서 채권이나 국채나 이런 거에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얻어내는 거죠. 그래서 공공적인 성격도 갖고 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생명보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 자산이고 별도의 보험금을 지급해 줄 수 있도록 신탁 재산으로 우리가 자금을 운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 기관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명보험 자산의 운용 원칙.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가지가 있습니다. 생명보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하게 운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언제든지 보험금으로 나갈 수 있고 사고 보험금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확보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적은 보험료를 받아서 많은 보험금을 주는 거니까 안정성과 함께 수익성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수익성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생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유수공이라고 하는 앞 글자만 따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익성. 그래서 안유수공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 그 생명보험 자산은요, 대부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안정성을 위해서 부동산에 많이 투자할 것 내지는 현금이나 예치금으로 많이 가질 것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니까 자산을 운용해야 되는 거니까 가장 많은 것은 주식이나 우리가 채권 같은 데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게 제일 비중이 크고요. 그 다음에 대출 채권, 부동산, 마지막에 현금과 예치금. 그래서 우리는 투자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유가증권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명보험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배경인데요. 이런 부분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생명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필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잘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읽어보시면 좀 많은 부분 골라낼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몇 가지만 우리가 수치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정도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명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게 한계가 있어서 생명보험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저출산 노인 인구 비중이 빠른 증가 우리죠. 가장 우려스러운 거 저출산 노령화 인구가 크게 돼서 우리가 사회적 부담이 커서 우리가 국가에서 다 보장을 못 해주니까 생명보험이 필요하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을 우리가 고령화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령화율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퍼센트가 중요한데요. 몇 퍼센트가 넘어가면 우리가 고령화 사회 또 14%를 넘어가면은 고령 사회, 그다음에 20%를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에 도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미 우리는 고령 사회까지는 도달을 해 버렸어요. 근데 이제 2025년에 21%로 고령화 사회에 도달할 전망이 있다. 이런 지금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제가 고령화율이 7% 이상이 되면 우리가 이것을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7%가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 그 다음에 14%가 넘어가면 우리가 이거를 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자, 말장난 같지만 우리가 고령화 사회 5글자에서 4글자 고령사회로 넘어오고요. 21%가 넘어가면 14%에서 그 3의 배수인 21%가 넘어가면 좋은데 실제로는 20% 이상 되면 20%가 넘어가면 우리가 이것을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자, 7%, 14%, 20%. 요것도 기억하시고요.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도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5글자, 4글자, 5글자.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7%, 14%, 21%가 아니고 20% 이상. 이렇게 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노인 빈곤율이라는 게 있어요. 노인돼서 빈곤하니까 우리가 생명보험이 필요하다. 좀 강조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부각시킨 면도 있지만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그 수준이 한 43% 수준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노인 빈곤율이라고 하는 것을 가로치고도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노인 빈곤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 소득 대체율. 우리 국민연금이 다 커버해주면 생명보험 필요 없는데 실제로 소득 대체율이 40%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노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료 기술이 발전되었지만 유병률은 80%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의료 기술이 발전되면은 그런 유병률이 적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녀의 책임의식이 점차 강화된다? 아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녀의 책임의식이 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의 책임의식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필요로 하는 사회적 배경,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독을 해보시면 틀린 지문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근데 하나 참고삼으로 알아둬야 될 내용이 뭐냐면 우리 4명 중에 1명, 한 27.5%는 악성 신생물이라고 하는 암으로 사망한다. 그러니까 인구 중 4명 중 1명은 암으로 사망한다. 그러니까 질병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의 4명 중 1명은 암으로 사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핵가족화나 자기 책임주의가 그냥 고립화되고 있는 거죠. 가족생 우리가 개인 인구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틀린 지문을 골라내시면 100% 맞습니다. 여러분들 틀린 내용 골라라. 사회적 배경이 아닌 거 골라라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이 아닌 거 읽어보시고 이런 내용은 너무 터무니가 없다. 아니면은 너무 이 문맥상에는 맥락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골라내시면 거의 100% 여러분들 정답을 골라내실 수 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4명 중에 1명은 암으로 죽는데 암의 사망 비중이 질병 사망 비중이 가장 높은 게 뭐다? 우리 암으로 죽는 사람이 가장 높다. 그 비중은 4명 중 1명꼴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개인 생활을 중심으로 개인을 중심으로 우리는 고립화. 여러분들 요즘에 잘 보시면 전부 다 핸드폰만 보시면서 다 고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명보험 산업 같은 경우에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굳이 제가 여기 언급은 했지만 그냥 타이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정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는 사회보장제도 보완 측면에서 생명보험회사의 경영적 측면에서 우리는 생명보험 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그런 것 부분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무설계의 개념 및 필요성. 우리 재무설계라고 하는 거 제이제 여러분들이 이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게 크게 보면 재무설계, 재정적인 그런 직무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재무 목표를 세우고 여러분들 현금 흐름하고 여러분들 소비 흐름하고 재무 상태를 다 맞춰보는 일련의 투자를 실행하는 과정을 우리는 재무설계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는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막 소득이라고 하는 건 이렇잖아요.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러분들 50대가 되면은 급격하게 꺾이죠. 그죠? 그러니까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쭉 올라가다 급격히 꺾이는데 소비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소득에 관계없이 소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어느 정도 아주 노인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소비라고 하는 것은 완만하게 우리가 이렇게 곡선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소비가 많이 필요한데 이때는 소득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많이 벌어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때 소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 만족 극대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미래 리스크, 뭐 물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우리가 금융자산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을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소득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흐름과 소비 지출의 흐름은 일치하지 않고 불일치한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그 가계 금융자산이 이제 금융자산이 증가하는데 우리는 금융자산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아요. 금융자산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서 낮아요. 우리는 뭐가 높습니까? 부동산 자산이 높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유동자산이나 금융자산의 비중을 늘려갈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이 장표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